부산의 오늘.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의 오늘 아나운서 차재원입니다. 6월 15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국제신문 송진영 부장의 뉴스 초점에서 이 BTS 부산 공연 무엇을 남겼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요. 이어지는 리포터 취재 현장에서는 심각해지는 부산 지역 낙동강 하류 녹조와 관련해서 이혜지 리포터가 취재를 했습니다. 이슈 인터뷰에서는 부산 지역 일회용품 감량 실태 조사 결과에 대해서 자원순환시민센터 김추종 대표로부터 결과를 한번 들어보고요. 이하나 리포터의 만나고 싶은 사람, 김미애 PD의 AI타임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로 만나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문자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2252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국제신문 송진영 부장과 함께 주요 뉴스 분석해 보겠습니다. 송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이 정말 부산 떠들썩했습니다. 방탄소년단 콘서트가 열리면서 정말 많은 팬들 또 외국인 관광객들이 부산을 대거 찾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부산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이 방탄소년단의 월드 투어 아리랑 공연이 진행이 됐습니다. 공연장 주변은 물론 이 해운대, 강안리, 영도 등 부산 전역이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10만 아미, 이제 BTS 팬덤으로 불리는 이 아미로 북적였는데요. 네. 다만 이제 첫날 그 관객 입장이 늦어지면서 공연 시작이 1시간 10분 정도 그랬었죠. 지체되는 파행이 있긴 했으나 이 3년 8개월 만에 부산 무대 자체 팬들의 만족도도 높았고 무엇보다 별다른 안전사고 없이 끝나서 천만다행이다, 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금요일 낮에 부산역에 갈 일이 있었는데 예. 금요일에 부산역 항상 붐비잖아요. 와, 근데 정말 그날은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역사 바깥에까지 많은 팬들이 몰려 있던데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게 아무 사고가 없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예, 그렇습니다. 이 주최 측 스태프는 물론 경찰과 소방 그리고 부산시와 구군에서 나온 이 공공요원들이 이 공무원 처출 논란으로 줄어든 인력에도 불구하고 공연장 안팎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 덕분인데요. 네. 이 공무원들 문제는 제가 뒤에서 다시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요. 네. 무엇보다 교통제한 등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따뜻하게 손님을 환대한 성숙한 시민의식도 발휘가 됐습니다. 다만 부산이 이 대규모 행사 진행에 역량을 충분히 결집 발휘했는지 이번 참에 반성도 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뭐 정말 초대규모 행사다 보니까 문제점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긴 한데 부산이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만큼 아쉬운 점 반드시 좀 지적하고 개선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공연장 입구와 연결되는 보행교의 진출입로 일부가 이 안전상의 이유로 차단돼서 이 인파들의 병목 현상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이 지금 가장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만약 이 진출입로가 모두 열렸으면 분산 이동이 가능했을 텐데 특히 이제 공연이 끝나고 보행교에 이제 퇴장 관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이 오히려 이제 통제가 더 아찔한 안전사고를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 대형 공연장이 없는 부산의 처지를 보여준 것이 아니냐, 이런 또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안내 요원이 부족하다는 점, 역시 글로벌 서브 도시를 지향하는 이 부산이 맞느냐, 이런 의구심도 자아냈는데요. 물론 이 콘서트는 대중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라 이 티켓팅을 하는 사설 콘서트여서 이 소속사에서 모든 것을 전담해 했지만 그래도 부산을 찾는 많은 외국인들을 위해서 부산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 공연장 주변의 시민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통역이 가능한 안내소를 개설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반응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바가지 요금 이게 또 숱한 논란을 낳지 않았습니까? 관광객들에게 이게 이미지가 한번 각인이 되면 좀처럼 부산이 이렇게 멋진 국제 행사를 개최하고도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바가지 요금 때문에 숙소를 잡지 못해 부산역에서 노숙하고 아침에 첫 차를 타고 서울에 도착했다는 한 관객의 후기가 지금 올라와서 이 부산으로서는 참 뼈아픈 대목인데요.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바가지 요금을 질타했는데
우리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에 여행을 가면 알지만 그 짧은 시간에 그 나라와 그 도시에 많은 사람을 접할 수가 없고 또 문화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숙박시설의 이미지나 친절도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바가지를 씌운 부산의 숙박업소들은 분명히 소탐 배신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정말 부산에 외국인이 많이 보였었는데 그 뭐 공연장뿐만 아니라 시내 곳곳 외국인 관광객들로 넘쳐나지 않습니까? 뭐 보통의 주말에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네. 이제 10만 아미 특수를 부산이 지난 주말에 톡톡히 누렸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 정말 어마어마했는데요. 이제는 이 방탄소년단 콘서트가 아니더라도 부산에서 이제 해운대나 강안리는 물론 뭐 감천 문화마을, 자갈치 시장, 영도 등 시내 곳곳에서 이 외국인 관광객들을 마주하는 것이 새삼스럽지가 않을 정도로 지금 일상화가 했습니다. 네. 이 외국인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도시 부산을 만드는 것이 부산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는 점은 이제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이 부산 숙박, 교통, 요식 등 관광업계는 물론 우리 일반 시민들께서도 그런 점에서 이번에 바가지 논란으로 오명을 쓰는 일만큼은 반드시 탈출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그 공무원 동원 문제도 언급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뭐 어떤 부분을 지적하시겠습니까? 이제 민간 행사라고는 하지만 부산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를 이번에 이제 잡은 건데 여기서 부산시 공무원들이 현장 근무를 좀 거부한다는 이런 논란 대단히 유감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네네. 이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시는 관광 홍보에 이 영향이 큰 대규모 행사라는 점을 고려해서 공무원을 공연 당일에 이 사직운동장 주변 그 안전관리 업무에 투입할 예정이었으나 공무원들의 반발로 차출 계획이 철회되면서 이 안전관리 인력이 경찰 등을 포함하더라도 1,800명에서 1,200여 명 수준으로 대폭 줄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민간 행사라서 공무원 동원이 문제라면 이 경찰과 소방 인력도 투입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유독 부산시 산하 공무원들은 왜 제외가 돼야 되는 것인지 또 그것을 받아주고 또 제외를 한 부산시는 대체 무엇을 하는 조직인지 이제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국제신문 사설에도 비슷한 문제 지적을 했더라고요. 바가지 요금도 제대로 근절을 못했는데 공직사회가 이렇게 시에서 큰 행사를 치르는데 안전관리도 나서지 않았다. 이런 점을 좀 비판한 사설 봤는데요. 송지현 부장이 쓰신 건가요? 그건? 아니 사설은 저희 논설실에서 쓴 건데요. 이 관광은 부산시가 미래 먹거리로 지정한 핵심 전략 중 하나입니다. 이틀 동안 입장객 11만 명을 포함해서 부산에 약 2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찾은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이제 BTS라는 글로벌 관광 콘텐츠를 지렛대 삼아 도시 품격을 높이고 또 이를 실질적인 지역 산업 활성화로 연결하는 것은 시가 당연히 해야 할 업무가 되겠습니다. 정작 중요한 바가지 상술 근절에는 실패하고 왜 우리가 해야 되냐, 이게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이냐, 이런 안일한 인식으로 백날 첫날 이 관광산업 활성화를 외쳐봤자 우물하는 외침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시민의 안전을 위한 일,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할 임을 다시 한 번 더 주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뉴스 초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제신문 송진영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습니다. 부산의 오늘.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 낙동강 하류에서는 녹조가 또 확인이 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들의 주요 식수원과 연결된 묽은 매리 지점에서 올해 첫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이 되기도 했는데요. 기후 변화로 폭염과 수온 상승 이게 또 잦아지면서 녹조 발생 시기 역시 빨라지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들 걱정이 클 것 같은데 시민 발언대에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뭐 녹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예전에 물이 고여 있는데 가면은 본 적은 있던 것 같아요. 냄새도 많이 심했어요. 뭐 치수장 근처면은 먹는 물에까지 영향을 가는 건데 녹조 문제가 일단은 물이 고여 있을 때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뭐 수문을 개방해서 물이 좀 흐르게 해야 뭐 녹조가 안 발생하고 없어지니까 이거를 뭐 지자체나 정부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근처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게 여름이니까 팍 덥고 이러니까 냄새도 막 더 올라오는 것 같고, 근데 이게 그리고 계속 장기적으로 이게 시에서도 대책을 추진을 해야지 그냥 이렇게 두면 환경적으로 걱정이 좀 많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요즘 녹조라떼라고 하던데요. 네네, 저도 뉴스에서 봤는데 이 낙동강 물이 다 녹조로 오염돼 있으니까 일단 시각적으로 보기도 좀 안 좋고 심각성이 느껴지는 것 같긴 해요. 원래 이렇게까지 심각했었나 싶기도 하고, 이게 시에서 어떻게 해결 방안을 내놓는다고 해도 일단 환경 문제잖아요. 좀 어렵긴 한 것 같아요. 네, 시민들 목소리 듣고 왔습니다. 이혜지 리포터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8일이었습니다. 물금 매리 지점에 올해 첫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이 된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녹조가 많이 생겨서 나오는 조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 유해 남조류 세포수는 일주일 전보다 밀리리터당 3.5배 증가했는데요. 예. 이 조류공부제는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2회 연속 밀리리터당 1000개를 넘으면 관심 단계, 또 10,000개 이상이면 경계 단계가 발령됩니다. 네네. 특히 물금 매리 지점은 부산의 주요 치수원과 연결된 곳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뭐 밀리리터당 1000개, 뭐 이게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 네. 강물이 굉장히 초록색으로 변하게 되면 녹조가 심각해졌다.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이런 또 네. 기준으로 좀 발령이 되는 게 아닌가 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긴 한데요. 네. 예, 근데 이게 뭐 녹조가 발생했다는 사실보다 발생 시기에 주목을 좀 해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네. 최근 낙동강 하류 구간을 조사한 결과 예. 일부 지역에선 녹조가 육안으로 확인됐는데요. 예. 특히 상류와 가까운 지역일수록 녹조가 더욱 짙게 나타났고요. 악취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네. 이 환경단체는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기 전부터 녹조가 확인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올해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녹조 확산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근데 이게 뭐 올해만의 문제는 아니고 사실 녹조 문제는 계속 매년 반복이 되고 있는데 참 개선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부산시는 기후 변화에 따른 폭염 일수 증가와 또 예. 수온 상승으로 인해 유해 남조류의 대량 증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보고 있는데요. 네네. 특히 올해는 녹조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녹조가 실제로 우리 건강과도 관련이 있다.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런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이 녹조를 일으키는 남조류 가운데 일부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 물질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네네. 이 물질은 대표적인 간독성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요. 녹조가 반복되고 장기간 지속될 경우 이 사람과 생태계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녹조 발생 여부뿐 아니라 독성 물질 농도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낙동강에 이제 녹조가 발생하면 부산은 또 낙동강 최하류 지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라고요. 네, 이 부산은 낙동강 최하류에 위치해 있어서 상류에서 발생한 녹조의 영향을 직접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특히 물금 매리는 부산 시민들의 식수원과 연결된 취수장 인근인 만큼 지속적인 관찰과 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계속 지적만 나오는데 네. 사실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죠. 네. 연도별 데이터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이 네. 물금 매리 지점의 조류경보 발생 일수를 보면 그 심각성이 수치로 드러납니다. 예. 2022년엔 196일, 23년은 146일, 24년은 160일 동안 조류 경보가 발생됐는데요. 네. 지난해에만 194일 동안 경보가 이어졌습니다. 이 여름엔 경계 단계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이 매년 반복되고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관리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네. 부산시는 뭐 어떤 대응 대비책 마련하고 네. 있습니까 지금?
부산시는 네. 올해 조류공부제 운영 계획을 강화하고 녹조 계절관리제와 연계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조류 독소와 냄새 물질을 모니터 강화하고요. 이 활성탄 투입과 오존 처리 확대 운영을 통해서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나설 계획인데요. 또 친수 구간은 낚시와 수상 활동 자제 안내를 강화하고요. 또 조류 제거선 운영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또 아울러 2028년까지 물금 취수장 일원에 선택 취수가 가능한 취수탑을 설치해서 유해남조를 유입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게 생기고 나서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 녹조 발생을 좀 줄이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환경단체도 이 부분을 지적한다고요. 네, 환경단체는 현재 낙동강에 설치된 8개의 보가 강물의 흐름을 막으면서 녹조 발생을 키우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네네. 이 녹조는 수온이 높고 물의 흐름이 느릴수록 발생하기 쉬운데요. 이와 관련해 부산 환경운동연합 노현석 협동사무처장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수문 개방이 필요합니다. 일단 지금 낙동강에서는 8개의 거대한 보가 유속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녹조는 높은 온도와 느린 유속에서 발생하기 좋은데 8개의 수문이 가로막혀 있다 보니까 낙동강에서는 녹조가 생기기에 너무 최적의 조건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높은 온도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지만 수문 개방은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수문 개방을 하라고 이제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취향수 시설을 조기 개선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복되는 녹조 문제 어떻게 관리하고 또 대응하느냐 역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녹조는 단순한 수질 문제가 아니라 부산 시민들의 식수원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해마다 반복되는 상황을 가볍게 볼 수 없는데요. 부산시는 모니터링과 정수 처리 강화로 피해를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고요. 또 환경단체는 수문 개방으로 근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엔 차이가 있지만 녹조 발생을 줄이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물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 공통된 과제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혜지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알짜 정보로 매일매일 똑똑해지는 시간. 부산의 오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날씨가 이제 많이 더워지면서 시원한 커피, 음료 많이들 찾으시죠. 여름에는 또 테이크아웃 이용이 늘면서 일회용 컵 사용이 더 크게 증가한다고 하는데 환경을 위해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게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잘 실천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원순환시민센터가 최근 부산 지역 패스트푸드점과 커피 전문점 또 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 실태를 조사해서 발표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원순환시민센터 김추종 대표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시민센터 김추종입니다. 네, 또 오랜만에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됐는데요. 이번 조사는 어떤 곳들을 대상으로 어떤 점검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까? 예, 먼저 그 환경부하고 자발적 협약이라고 일회용품을 줄이겠다고 협약을 체결한 곳이 있거든요. 네. 여기 그 패스트푸드 5개 업체, 커피 전문점 17개 업체, 제과점 2개 업체에서 총 74개 매장을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협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패스트푸드점 2개 업체, 커피 전문점 3개 업체 해가지고 총 34개 매장, 부산 지역에 총 108개 매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개인 텀블러 이용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게 홍보가 잘 되는지 이걸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매장 내에서나 혹은 테이크아웃 하실 때 어떤 종류의 컵을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요즘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던 빨대를 과연 어떻게 편하게 제공하는지 필요할 때만 제공하는지 이런 부분까지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2024년에 이제 환경부가 말씀하신 그 업체들과 이 협약을 맺은 건가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 전에도 협약은 있었는데요. 매년 한 번 경신을 하다가 가장 최근에 경신된 게 2024년 1월 달에 마지막으로 경신을 돼서 참여업체들이 늘어나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협약이 조금 바뀐. 그 협약의 내용이라는 거는 약간의 뭐 환경부에서 그 업체들에게 약간 부담감을 좀 주고 자연스럽게 이제 다회용품,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협약이 맺어진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고객께서 먼저 요청하지 않으시면 일회용품보다는 뭐 다용컵이라든지 종이 빨대 같은 대체품을 우선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컵
텀블러 사용했을 때는 음료 할인 등의 좀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자. 그리고 플라스틱을 중심으로 하는 좀 빨대 같은 경우에는 고객 요청 시만 제공하는 걸로 하고 이왕에 사용된 일용품들은 잘 모아서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것을 좀 잘하자라는 그런 내용으로 하도록 노력하자라는 그런 내용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커피 전문점이 17개 이제 회사가 들어갔다는 거죠? 예. 비슷한 여력이 그거 총 매장 수도 다르죠. 예. 그렇죠. 근데 저도 뭐 일회용품에 커피 많이 마시는데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현장에서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일회용품 컵을 줬던 기억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현장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걸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 업체들 34개 매장에서는 다용컵, 텀블러를 사용했을 때 인센티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홍보를 하지 않겠죠. 그런데 조금 더 놀라운 사실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체 중에도 24개 매장 같은 경우에만 인센티브 제공이 없는 거예요. 32.4%는 아예 협약을 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센티브 제공이 없고 또 놀라운 사실은 협약을 체결한 업체 중에 50개 매장이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만 홍보를 하는 곳은 17개에 불과했습니다. 인센티브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텀블러를 이용해서 이걸 활성화시키는데 좀 미흡한 노력들이 아닌가라는 평가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인센티브라는 게 매장마다 다 다른 수준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장마다는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그게 업체마다 다 거의 비슷하긴 한데 업체마다는 작게는 100원에서 많게는 한 잔당 500원 정도 할인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17개 커피 프랜차이즈 종류잖아요. 그러면 뭐 어지간하면 이 인센티브 제도를 다 이제 도입을 했을 것 같은데 실제 진짜 말 그대로 현장에 커피 구매를 하러 가다 보면 이게 저도 홍보 문구를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결과를 말씀드린 것처럼 협약을 체결 안 하지 않은 곳은 아예 인센티브가 없고요. 당연하겠죠. 그거는. 협약을 체결한 곳 중에서도 32% 정도는 아예 그 인센티브가 없고 그리고 협약을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가격 할인한다고 하더라도 홍보를 거의 안 한다. 홍보하는 곳이 17개 매장, 즉 34%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협약을 잘 지키는 거에 대한 뭐 환경부 차원의 그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이게 없어서 그런 겁니까? 사실은 이게 저희가 매년 이 협약을 잘 지키는 조사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협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키지 않고 노력이 부족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하고 서울에서 이제 그 간담회를 합니다, 업체들이. 그래서 좀 이렇게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올 수는 있는데 잘 안 되는 곳은 이 협약을 해지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협약을 맺고 이름을 주려고 한다는 그 업체 이미지를 쓸 수 없도록 만들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큰 불이익이죠. 그래서 매년 저희가 조사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어떤 뭐 패스트푸드점이라든지 뭐 커피숍 같은 데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그 환경부와의 협약에 참여하는 업체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뭐 그렇게 홍보하는데 잘 못 본 것 같거든요. 우리 매장은 이렇게 협약에 적극 동참합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그거 좀 잘 홍보를 하셔가지고 좀 특히 요즘 환경 생각하시는 소비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그게 매출을 더 올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이번 조사 결과가 드러났지만 홍보를 잘 안 하고 일부는 또 인센티브조차도 없는 경우가 많아서 좀 안타까운 결과가 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게 뭐 이런 협약도 중요하고 하지만 결국 시민들의 동참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특히나 뭐 요즘 텀블러, 개인 텀블러 사용하는 비율이 어떻습니까? 좀 많이 늘었나요? 저희가 거의 매년 조사를 하는데요. 이게 그 개인 텀블러 사용 수치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보시면 매장 내에서 개인 텀블러 쓰시는 분이 한 2% 정도 됐거든요. 2%? 2%죠. 나머지는 물론 매장 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다 매장 내에 있는 다용컵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요거는 사실 약간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테이크아웃 할 때, 들고 나가실 때는 개인 텀블러 사용하는 비율이 2.8%고 나머지 97점 넘는 퍼센티지가 다 일회용컵을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여전히 우리 시민들이 좀 다용컵을 통해 가지고 일회용컵을 줄이는 의지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앞서서 그
말씀드린 대로 인센티브 제공하는 데가 많이 없고 또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홍보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모르는 수준도 있고. 예. 그래서 우리 고객들이 보시고 한번 제일 처음에는 좀 약간 불편하겠지만 다이용컵을 이용해서 인센티브를 받으시면서 이게 적응이 되면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업체들이 협약을 안 맺거나 협약을 맺는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할인을 하려는 노력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우리 시민들의 참여나 실천도 좀 이렇게 많이 유도하지 못하지 않나라고 저는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100원 할인이 이제 크게 와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일회용 컵 대신에 텀블러 사용을 하는 경우에 뭐 쿠폰 뭐 10장 모으면 뭐 한 장 공짜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좀 큰 인센티브를 줘야 이게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런 것들은 어떤 개인 그런 카페 같은 그런 경우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가게 할인뿐만 아니라 매번에 하는 게 있었는데 좀 이전보다 어떻게 보면 더 좀 그런 인센티브 제공 방법이 좀 많이 좀 일원화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적극적으로 좀 하지 않음으로 해서 조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일 처음에는 가격이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불편하지만 한번 해보시고 나면 가격도 할인이 되고 환경을 지키는 거 생각이 드시면 더 많은 분들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능성도 좀 타당하지 않느냐 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빨대도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뭐 한때는 종이 빨대만 제공을 했다가 지금 플라스틱 빨대 다 그냥 자유롭게 다 제공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지금 제도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뭐 빨대를 사용한다고 해서 제재 사항은 없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계획은 가급적이면 그 비치는 하지 않고 소비자들이 요구하실 때만 주는 걸로 하겠다라고 지금 정부 지침을 발표가 됐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아까 협약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협약 내용에도 가급적이면 요청할 때만 제공을 하자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이 잘 지켜지는가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런데 거의 63%인 68개 업체가 그냥 쉽게 가져갈 수 있게 잘 보이는 곳에 항상 비치를 하고 있었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대로 필요할 때만 가져가게 만드신 부분들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전히 너무 쉽게 그냥 생각 없이 가져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마 가보시면 그럴 건데 아예 빨대를 꽂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빨대를 너무 쉽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또 하나 더 문제는 이전에는 종이 빨대를 좀 권장을 했었는데요. 종이 빨대는 사실은 불편사항을 말씀하시지만 점점 더 특히 국산 중심으로 종이 빨대 품질이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환경부에서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거의 종이 빨대 업체들이 거의 뭐 망하는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앞으로 이게 더 발전할까라는 그런 아쉬움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 일회용품 문제의 핵심은 그러면 보니까 테이크아웃 문화가 좀 많이 그 원인 제공이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제 기업들이 어떤 자구적인 노력 그리고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좀 더 강제성을 띄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좀 더 높인다거나 이런 부분이 함께 좀 수반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대부분의 업체가 좀 텀블러 이용했을 때 가격 할인하는 인센티브를 좀 제공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뭐 초창기에 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업이나 이뿐만 아니라 그 제도적으로도 좀 이렇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다용을 유도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사실은 이게 그 일부만 시행을 하다가 지금 흐지부지되고 있는데 일회용컵 보증금 문제를 통해 가지고 일회용컵을 쓸 수는 있지만 쓰고 난 다음에는 좀 반납했을 때는 돌려주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게 그 페널티를 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일회용컵을 적게 사용하려고 노력을 시키고 그다음에 사용한 일회용컵은 정말 제대로 회수돼서 제대로 같이 모이면 재활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유도할 수 있게는 좀 제도적으로 좀 그렇게 만들면 이게 더욱더 좀 텀블러 사용 문화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앞으로 계속적으로 제기할 거고요. 좀 그런 식으로 바꾸도록 함께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시민들의 동참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가급적 매장에서 드실 거면요. 매장 내 다용컵들 이쁘거든요. 매장 내 다용컵을 꼭 이용해 주시고 그리고 들고 나가서 테이크아웃을 하실 때는 텀블러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할인도 받을 수 있고요. 결코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 습관이 되고 나면 환경을 꼭 지킬 수 있으니까 좋은 습관 이번 기회에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부산 지역 일회용품 감량 실태와 관련해서 자원순환시민센터 김추종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습니다. 부산의 오늘. 네, 우리 이웃이지만 조금은 특별한 사람들, 부산 곳곳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분들 직접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오늘은 수어 공연단체 조용한 수다 김석휘 대표를 이하나 리포터가 만나고 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여러분은 수어를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수어는 청각장애인들의 언어이지만 누군가의 마음과 감정을 전하는 아름다운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만나볼 분은 수어를 예술로 풀어내며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수어 공연단체 조용한 수다의 김석휘 단장,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조용한 수다 김석희 단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용한 수다가 어떤 단체인지 청취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조용한 수다는 음악, 무용, 뮤지컬 등 공연 예술을 전문으로 하는 장애, 비장애 예술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술과 나눔을 융합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 예술 단체입니다. 2013년에 대한민국 최초로 수어 퍼포먼스 뮤지컬을 제작하여 현재까지 전국으로 공연을 하고 있으며 공공사업, 문화예술 교육 등 다양한 장르의 전문 예술인들을 기반으로 문화, 예술, 나눔의 프로그램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저의 역할은 공연을 기획하고 연출하는 감독 겸 문화예술 교육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조용한 수다가 왜 조용한 수다인지도 궁금하거든요. 그 수어가 이제 청인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조용한 언어잖아요.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들 사이에서는 아주 격렬하고 아주 재미있고 아주 크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소리가 들리지 않고 조용하지만 그 속에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수다들이 오고 가고 있다라는 뜻으로 저희가 조용한 수다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뭐 어떤 매력을 느끼셨길래 이 수어 퍼포먼스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그 직업상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분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시작은 저의 일의 효율성이었어요. 네. 내가 수어를 배워보면 어떨까? 그러면서 이제 직접 농아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수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손짓 발짓으로 시작했던 몸짓이 어느새 간단한 인사가 되고 어느새 서로의 고민도 공유할 수 있는 언어가 되면서 수어로 대화를 하고 있는 상대방과 나 사이에 그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 공간이 주는 매력이 정말 크거든요. 어떤 그런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어서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수어를 계속 배우고 공유하고 또 이제 필요하신 분들에게 교육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업무 때문에 배우기 시작하셨는데 수어를 누군가랑 통역을 하고 누군가와 대화하는 걸 넘어서 지금 그걸로 공연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건 또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이제 그 당시에 같이 이제 수어에 관심을 가지던 몇몇 친구들과 모여가지고 우리가 직접 많은 분들에게 수어를 알려드릴 수 있는 역할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이제 도달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친구들과 교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게 만난 친구들과 지금 12년째 이제 주말에 무료 수화 교실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시작을 하고 한 1년쯤 지났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 무료 수화 교실에 오셨어요. 네. 오셔서 이제 또 하는 얘기가 우리만 알기도 너무 아쉬운데 이 재밌고 이 아름다운 언어를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는 없을까?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좀 문화, 공연, 예술에 관심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네. 또 다른 생각이 그거였어요. 아무도 하지 않는 거 우리가 나가서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같이 있던 친구들과 그 당시에 유행했던 뭐 대중가요 그리고 연극 드라마, 영화, 대사 같은 거를 저희가 재미있게 조합을 해서 네. 부산역 광장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앰프 하나 들고 무작정 길거리 공연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조용한 수다의 시작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수어 공연은 사실 요즘은 또 많이 하기도 하고 흔히 한 번쯤 봤을 법한데 이 조용한 수다에 또 되게 특화된 공연이 뮤지컬 공연이란 말이에요. 네. 수어로 뮤지컬을 한다 사실 좀 상상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어떤 건가요? 무대에 올라가는 모든 배우가 직접 수어와 대사와 노래까지 함께하는 시스템입니다. 소리를 내지 않네요 전혀 그럼? 음성 언어까지 같이. 그러니까 수어를 하면서 노래도 부르면서 연기를 하는 그런 세 가지 형태를 한 배우가 다 같이 하는 거죠. 진짜 꼭 한번 보고 싶은데요. 이게 뭐 정기 공연 같은 거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1년에 2번 정도 정기 공연하는데 보통 연말에 조금 많이 몰려 있고요. 아무래도 저희 단원들이 이제 직장인들이 많다 보니까 거리 공연에서는 조금 이렇게 10분 미만의 단위로 미니 콘서트 같이 거리 공연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뮤지컬은 기존의 뮤지컬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거의 순수 창제작으로 예, 음악부터 시나리오까지 저희가 다 만들어서 직접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럼 조용한 수다에 지금 팀원들이 몇 분 정도 계세요? 지금 메인으로 활동하는 친구들은 7명이 지금 현재 있고요. 공연팀이 7명이고 그 외에 이제 음악을 만드는 또 이제 음악팀이 또 4명 정도가 있어서 이제 공연팀에서 이제 시나리오랑 각색을 하고 음향팀에서 이제 거기 저희 공연에 들어가는 모든 음악을 제작을 해서 같이 이렇게 만나는 날에 한꺼번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가 뮤지컬을 만들고 공연도 하시고 네. 근데 그분들이 또 다른 일도 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는 지금까지 공연하면서 공연비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요, 그러요? 자비로 하는 거예요? 돈을 네, 주면서? 맞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대학생이었던 친구들이 지금은 다 직장이 되고 직급도 올라가면서 조금 더 조용한 수다 활동하는 데는 말이 편해진 것 같긴 해요. 재정적으로 네, 여유가 맞습니다. 있다 네, 보니까 맞습니다. 마음도 편해지고. 그래서 오히려 처음 했을 때는 이제 공연을 멀리 가는 게 너무 힘들었었는데요. 지금 이제 매년 전국 공연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동하는데도 굉장히 여유가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좋아하는 공연을 많은 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그런 좀 희열감도 많이 느끼면서 성취감도 같이 느끼면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장님은 어쨌든 그 수어를 꼭 사용해야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런 단장님에게 수어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수어가 이제 단순히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김석희라는 사람에게 조용한 수다라는 팀에게 수어는 단순한 소통만을 위한 언어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삶을 연결하는 또 하나의 문화이자 예술의 언어라고 느껴지고 있는데요. 13년 동안 수어 교실이나 거리 공연 그리고 수어 뮤지컬 활동들을 해오면서 수어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을 넘어서 누군가의 감정과 이야기를 표현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을 해왔습니다. 수어는 단순히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조수단이 아니라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서 서로를 이해하게 만들고 누구나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소통의 예술에 가까운 언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조용한 수다가 이루고 싶은 꿈, 목표는 뭔지 그리고 청취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조용한 수다는 수어 뮤지컬로 시작해서 장애예술인 육성 프로젝트까지 장애예술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장애예술이 하나의 순수 예술 분야로 지정이 되고 장애예술인이 활동할 수 있는 예술의 범위가 확장이 되길 바랍니다. 따뜻하지만 가끔은 냉정한 관심과 응원 항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이 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 통하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어를 통해 서로를 연결하고 장애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조용한 수다와 김석휘 단장.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이 수어와 장애예술을 자연스럽게 만나고 함께 소통하는 문화가 더 넓어지길 기대해봅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지금까지 이하나였습니다. 정보가 필요한 분들, 지식에 목마른 분들 모두 채워드리는 부산의 오늘로 오세요. 네, AI 이야기를 재밌고 쉽게 풀어주는 코너입니다. KBS 부산 김미애 PD의 AI 타임즈 김미애 PD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어떤 AI 주제 준비를 하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떠들썩했던 이야기입니다. 네. 그 엔비디아의 젠슨 황 대표께서 삼겹살 맛있게 드시고 가셨고요. 뭐 연예인이에요. 네, 그렇죠. 뭐 뉴스뿐만 아니라 예능 예능에도 프로그램에서도 아주 그냥 들썩들썩했는데요. 예.
이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왜 이렇게 한국 시장과 한국 기업들을 예, 좋아하는지 이런 구애와 찬사를 보내고 뭐 예능까지 나올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젠슨 황에 대한 팬덤도 막 국내에 많이 형성이 돼 있던데 그렇죠. 그분들이 그냥 일반 그냥 청년들 네네. 그런 팬층이 꽤 두꺼운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아무래도 예전에 PC방에서 컴퓨터 게임 많이 하던 그런 친구들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일단은 뭐 그렇죠. 한국과 쌓아온 서사가 탄탄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성장 배경, 생소하게 성장 배경이 또 대한민국 용산과 맞습니다. PC방이 맞을 수가 없다 보니까 그쪽 문화를 어릴 때부터 접한 뭐 청년들은 자연스럽게 그렇죠. 이 사람이 약간 신화 같은 존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옆에서 보던 PC방 사장님하고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겠죠. 근데 정말 이 한국 기업들을 젠슨 황이 이렇게까지 챙길 일인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던데 뭐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죠. 한국 시장이 단순히 이제 그 엔비디아 칩을 많이 사주는 좋은 고객 그 이상으로 엔비디아가 앞으로 세계 정상을 유지하기 위해 대체 불가능한 전략적 파트너이기 때문이에요. 전략적 파트너요? 네. 그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제 세 가지로 핵심 비즈니스 전략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 앞에 한번 한국 왔을 때 있잖아요. 그때랑은 또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때 만났던 또 CEO가 그때는 이제 현대하고 삼성을 만났는데 이번에는 이제 네이버, LG 그리고 SK를 더 많이 만났잖아요. 만나고 가셨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 행동에 철저한 계산이 깔려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K컬처가 좋아서 온 게 아니고 정말 결국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행동한다는 건데 뭐 어떤 핵심적인 이유가 있는지 뭐 반도체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그러면 사실 이번에 이제 젠슨 황 CEO가 한국이랑 대만 들리고 일본은 패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난리더라고요. 대만에는 TSMC가 있고 한국에는 HBM이 있습니다. HBM? 네, 이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엔비디아의 최신 GPU 블랙웰 시리즈 같은 그 AI 칩이 제 성능을 내기 위해서 옆에 붙어서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고성능 메모리가 바로 HBM입니다. 그래요. 이 HBM을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GPU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핵심 자산인 건데 그 자산을 더욱더 이제 돋보이게 해줄 게 HBM이고 그걸 이제 국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생산을 해주니까 당연히 이제 그 생산하는 기업들의 어떤 환심도 사야 되고요. 안정적인 공급망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생산되고 있는 HBM은 이제 미래 제품을 엔비디아의 칩에 딱 맞도록 그 개발 로드맵을 함께 공유하고 또 이제 그 제품들을 안정적으로 도장 찍듯이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지금 AI 발전과 함께 GPU도 새롭게 또 발전을 해야 되고 그러면 같이 연관 산업들이 발전을 해야 되니까 자신들의 GPU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옆에 필수 부품이 될 수 있는 HBM도 동반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나가야 되는 이제 파트너 이미 자명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이유가 이제 피지컬 AI. 맞습니다. 이걸 또 젠슨 황이 또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요? 그렇죠. 피지컬이란 말이 뭐 육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엔비디아 칩 GPU가 바로 뇌라고 한다면 이제 팔다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피지컬 AI가 필요한데요. 젠슨 황 CEO가 했던 말 그 자체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화면 속에 생성형 AI 붐을 넘어서 로보틱스와 현실 세계에서 구동되는 피지컬 AI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 피지컬 AI를 구현하기 위한 최적의 거점이 바로 한국인데요. 피지컬 AI가 한국이 또 뛰어난 상황입니까 지금? 지금 만나고 갔던 CEO들 생각해보면 현대자동차 있고 그리고 LG전자가 있죠. 그렇죠. 현실 세계의 로봇, 자율주행차, 가전, 스마트 팩토리 같은 실물 하드웨어를 제조할 수 있는 강력한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일단 뇌를 만들어내니까 이제 거기에 뇌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육체도 이제 그러면 엔비디아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 네. 그 거점을 한국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네, 예를 들어 현대차 그룹은 로보틱스와 자율주행 기술에서 세계적인 수준이고요. 네네네. LG나 두산 등은 산업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라고 할 수 있겠죠. 가전 제조 생태계에서 엄청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자, 엔비디아가 설계하고 있는 피지컬 AI 생태계를 실험하고 확장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종합 제조 기업들이 그야말로 완벽한 파트너 그리고 테스트 베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사업 영역을 더욱 확장시켜줄 최적의 국가 네. 기업들이 다 한국에 있다는 네, 거죠.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게 옛날부터 좋아하던 나라였는데.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마지막 전략이 네, 있다고요? 세 번째 예. 전략은 저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소버린 AI에 대한 건데요. 소버린 근데 까먹은 것 같습니다. 소버린 AI. 소버린 AI는 이제 AI의 자주국방이라고 볼 수 있다. 맞습니다. 자체적으로 AI 이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네. 자, 메모리 반도체라는 뇌에 이어서 이제 소버린 AI라는 것은 그 단순히 칩만 파는 회사를 넘어서 이 국가의 맞춤형 AI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는 비즈니스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이제 소버린 AI를 위해서는 AI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요. 국가별로 자국의 데이터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독립적인 AI 데이터 센터를 이제 지으려는 겁니다. 그 수요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자체 초거대 AI 모델 그리고 클라우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네이버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체 포털 AI 생태계 아주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 뒷받침하는 통신 인프라까지 갖춰져 있으니까 정말 매력적이군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처럼 기술력도 높고 그리고 소버린 AI 즉 데이터 주권 확보 의지도 강한 한국 시장이 아주 매력적인 비즈니스 모델인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젠슨 황이 괜히 와서 뭐 치맥 삼겹살 먹는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단순한 호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뭐 철저하게 좀 계산된 영업이죠, 영업. AI 패권 전략을 구현하는 하나의 그 방식으로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미국 엔비디아가 고도화된 AI 모델 GPU 설계를 주도를 한다면 한국은 이를 실물 경제 그리고 산업 현장에 직접 연결해줄 팔다리 그리고 뇌의 일부까지 다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이제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글로벌 AI 패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뭐 팀 엔비디아 이렇게 생태계 구축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칼을 쥔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 방패 칼집 그리고 이를 받쳐줄 단단한 어떤 피지컬이 없으면 힘을 못 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AI 전쟁 속에 우리 기업들 엔비디아와 함께 좀 전략적인 어떤 파트너십을 통해서 함께 좀 성장하는 그런 상황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군요, 앞으로. 네, 앞으로 기대를 크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AI 타임즈 김미애 PD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딕펑스의 비바 청춘 들으면서 부산의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차주연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스니커스 그 허름한 편안함 널 만나러 가는 길은 설렘 자꾸 걸음이 빨라져 너와 둘이서 걸으면 말야 왠지 좋은 데로 가는 기분이야 어디라도 난 좋은 걸 바람이 분다 웃는다 햇살은 부서진다 공기가 달다 참 좋다 청춘은 또 빛난다 반짝여라 젊은 날 반짝여라 내 사랑 늘 거닐던 이 거리 그 익숙한 다정함
고개 돌려보면 네 옆얼굴 나도 모르게 웃곤 해. 너의 얘기를 들으면 말야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져. 언제라도 난 좋은 걸. 바람이 분다 묻는다 햇살은 부서진다 공기가 달다 참 좋다 청춘은 또 빛난다. 반짝여라 젊은 날 반짝여라 내 사랑. 멋진 날이야 멋진 일이야 너와 함께 있는 오늘이 부르게 반짝여. 손잡아 볼까 가만히 라라라라라라 입 맞춰 볼까 가만히 라라라라라라. 반짝여라 젊은 날 반짝여라 내 청춘. 바람이 분다 네가 웃는다 햇살은 부서진다.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KBS 58분 날씨. 벌써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른 곳이 많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더 덥겠는데요. 예상 낮 최고 기온이 서울 32도, 대전과 광주 31도, 대구 30도 등으로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다만 동해안과 제주도는 동풍의 영향으로 강릉 25도, 울진 24도, 제주 26도 등에 머물 전망입니다. 오늘 맑은 하늘에서 내리쬐는 강한 볕에 불볕더위가 나타나며 낮 동안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대부분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면서 햇볕에 수십 분만 노출돼도 피부가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어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셔야겠고요. 또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나쁨에서 매우 나쁨까지 오르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크게 오르는 낮 기온의 대기가 점차 불안정해지면서 강원 중남부 산지와 남부 내륙에는 저녁까지 5에서 1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고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날이 많을 전망입니다. 한편 오늘과 내일 전남 해안과 제주도 해안은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2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891kHz, FM 103.7MHz, KBS 부산 제1라디오입니다. HLKB,